내 아파트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피, 누구 피인지 알기나 해.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한 줄 알아. 넌 모르겠지만 우린 누구의 피인지 다 구별할 수 있다고. 피 말이야. 2004년 6월 14일 월요일. 24세의 타미카 휴스턴의 가족은 몇 주간 연락이 두절되자 그녀를 실종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독립적이고 즉흥적이라 가족과 며칠씩 연락을 안 하기도 했지만 전화를 한 통도 받지 않고 완전히 연락이 끊긴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 경찰서에 타미카의 안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을 수색한 경찰은 타미카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와 맞지 않는 점들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성격과 말이죠.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의문을 품고 즉시 젊은 여성을 찾기 위한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과연 타미카는 꿈을 찾아 자신의 삶을 뒤로 한 채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실종 뒤에는 더 사악한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해결, 미제, 그리고 기이한 사건들을 다루는 M7 크라임 스토리 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타미카 휴스턴의 가장 기이한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파턴버그 카운티의 중심지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를 찾아갑니다. 19세기 후반, 이곳은 섬유 제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허브시티라는 별명은 도심에서 뻗어나가는 철도 노선이 바퀴의 허브캡 모양을 형성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스파턴버그의 인구 3만 8천 명은 남부 작은 마을의 매력을 지닌 교회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가 면에서는 가족을 부양하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들처럼 범죄는 항상 존재합니다. 범죄율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안전 수칙을 따르면 피해자가 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스파턴버그에서 시작됩니다. 타미카 앙투아네트 휴스턴은 1979년 12월 11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에서 앤서니 휴스턴과 가브리엘라 시모네티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의부소빠 샤관, 남동생 앤서니 주니어, 그리고 여동생 안토니아가 있었습니다. 타미카는 따뜻하고 사람을 환대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고 친구도 쉽게 사귀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타미카는 웨이트리스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집에서 독립한 그녀는 스파턴버그의 하버드 드라이브에 있는 작은 집에 정착했습니다. 타미카는 늘 동물을 사랑했고 자신의 집이 생기자 메이시라는 이름의 핏불을 입양했습니다. 타미카는 또한 교회 활동, 특히 성가대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고 음악 산업에서 경력을 쌓고자 했습니다. 2003년 그녀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인기 리얼리티쇼 아메리칸 아이돌의 오디션을 봤지만 1차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공연에 대한 꿈이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임을 깨달은 후 그녀는 간호학교로 돌아가 새로운 열정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4년 5월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타미카는 간호학교와 시험에서 벗어나 절실히 필요한 휴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나 가족을 방문하기로 갑작스럽게 결정하곤 했습니다. 수업에 출석할 필요도, 매일 아침 출근할 직장도 없었죠. 그녀는 매우 즉흥적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죠. 처음에 가족들은 그녀의 연락 두절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모 레베카 하워드는 타미카가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걱정이 커졌습니다. 2주 동안 연락이 없는 것은 너무 길었습니다. 레베카는 타미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스파턴버그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전화해서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조카를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녀는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어요. 경찰서 경찰관들은 안부 확인에 동의했지만
레베카에게 그녀가 그냥 도시를 떠나 여행을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타미카의 집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그녀의 차인 1991년식 검은색 혼다 CR-V가 없다는 것과 집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 주변을 둘러보다가 잠기지 않은 창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두려워하며 그들은 창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경찰관들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부엌 조리대 위에 현금화되지 않은 수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을 확인한 결과 다툼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방들을 둘러보던 중 경찰관들은 공기 중에 끔찍한 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좋지 않은 징조였고 경찰관들은 수색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한 방에는 타미카의 사랑하는 반려견 메이 씨와 한 무리의 강아지들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메이 씨와 강아지들이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강아지들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방은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들이 발견한 사실을 타미카의 가족에게 보고했을 때 그들은 그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없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메이 씨를 방치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즉시 타미카와 그녀의 차를 찾기 위해 전면 수배령과 주의 인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스파턴버그에 있는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의 정보가 담긴 전단지를 마을 곳곳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미카의 가족은 또한 그녀의 사건에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지역 언론에 연락했습니다. 엄마로서 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딸이 괜찮고 안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스티브 램과 체이스 스테드먼 형사가 타미카 실종 사건의 수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기초조사를 시작했고 그녀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타미카의 은행 및 휴대폰 기록을 소환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타미카가 2004년 5월 초 이후로 휴대폰 서비스나 은행 계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가족들의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5월 초 이후로 아무도 타미카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사는 점점 단순 가출 사건처럼 보이기 시작했지만 가족들은 형사들에게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가족들을 면담하는 동안 수사관 램과 스테드먼은 많은 가족들로부터 타미카의 전 남자친구인 테렌스 모스를 조사해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형사들에게 타미카와 테렌스가 최근 힘든 이별을 겪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확보한 후 그들은 테렌스의 전과 기록을 조회했고 그에게 범죄 기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그녀가 그에게 맞았다고 고소한 사건이 있었죠. 법 집행관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경고등이 켜질 수 있겠습니까? 테렌스 모스의 경우엔 그만큼 켜졌을 겁니다. 추가 조사 결과 수사에서 흥미로운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테렌스는 타미카가 실종 신고된 지 일주일 후에 가정폭력 혐의로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소는 공판 전에 편리하게도 사라져버린 타미카가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형사들에게 가능한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첫째, 타미카가 법정에 출두하여 테렌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시를 떠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가능성은 더 사악했습니다. 테렌스가 타미카를 납치했고 그녀가 법정에 불출석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혐의가 기각되도록 그녀를 인질로 잡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음 단계는 2004년 6월 23일에 테렌스를 소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테렌스는 형사들이 면담을 위해 그를 부른 후 자발적으로 스파턴버그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는 타미카를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돕기 위해 왔다고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타미카와의 관계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테렌스는 2000년에 타미카를 만나 2004년 3월까지 동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형사들은 테렌스에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도 혐의를 두고 다툰 후 타미카를 때렸다고 자백했습니다. 그 후 타미카는 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고 가정폭력 혐의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사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악마가 너무 많아서 이제 서로에게 폭력적이 되기까지 하니 그냥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죠. 형사들이 타미카에게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론들을 제시했을 때 테렌스는 그녀의 실종에 대한 어떠한 연관성도 부인했습니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말다툼 중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테렌스는 형사들과의 면담 후 주요 용의자가 되었지만 그를 타미카의 실종과 연결할 물리적 증거가 없어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타미카를 찾는 수사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근 병원 입원 기록부터 시작하여 2004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보고된 신원 미상 여성의 시신이 있는지 지역 연관실 파일을 뒤졌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의 사고 보고서와 9111 신고 기록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다소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한 여성의 살인 사건을 신고하며 그녀의 시신이 타미카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클리블랜드 파크 호수에 버려졌다고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화는 그녀가 실종 신고된 시기와 비슷한 6월에 걸려왔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잠수부들이 호수에 투입되어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지상의 수사관들 또한 사체 탐지견을 이용해 덤불과 나무 사이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몇 시간 후 수사관들이 찾을 시신이 없다고 결론 내린 후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형사들에게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전화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전화를 추적하려 했지만 클리블랜드 파크 호수 근처의 선불 휴대폰, 즉 대포폰에서 걸려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타미카가 아직 살아있고 구조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사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편 타미카의 가족은 계속해서 대중에게 타미카와 그녀의 실종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들은 타미카의 발견으로 이어질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0,000의 현상금을 제안했습니다. 형사들은 수많은 제보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가짜였습니다. 유망해 보였던 단서들은 결국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사람을 착각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막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타미카의 가족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들의 끈기는 수사관들을 또 다른 유망한 단서로 이끌었습니다. 2004년 7월 타미카가 실종 신고된 지 한 달 후 한 여성이 스파턴버그 경찰서에 자신들의 박스데일 아파트 주차장에 버려진 차를 신고했습니다. 한 여성이 전단지를 보고 거기에 있는 차의 설명과 사진을 보고는 이거 박스데일 아파트 뒤에 주차된 차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그건 그냥 아무 차나 아니었습니다. 그 여성은 도시 곳곳에 붙어 있는 실종자 포스터에 있는 차와 비슷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과 법의학팀은 타미카가 살던 곳에서 불과 4마일 떨어진 박스데일 아파트 단지로 급히 출동했습니다. 그 차는 타미카가 소유했던 것과 똑같이 생겼고 기록과 번호판을 대조한 후 수사관들은 그것이 정말 그녀의 차임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여전히 밝혀내야 할 것은 타미카가 직접 차를 버렸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아파트 단지에 주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의학팀은 단서를 찾기 위해 차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툼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혈흔이나 긁힌 자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표면을 닦아낸 후 그들은 운전대와 조수석 아래에서 부분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열쇠 한 세트를 발견했습니다. 몇 주간 타미카를 찾던 끝에 그들은 마침내 수사에 더 많은 해답을 줄 수 있는 증거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수사관들은 박스데일 아파트 주민들에게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 주민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 한 명이 차를 주차하고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2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이 차를 버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보고는 서로 엇갈렸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들이 발견한 증거, 즉 부분 지문과 알 수 없는 열쇠 세트에 의존하여 수사 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지문은 통합 자동 지문 식별 시스템에 업로드되었지만 시스템에 일치하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수사관들은 테렌스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가진 유일한 다른 단서는 열쇠 세트였습니다. 제이 스테드먼 형사는 그 열쇠들을 이용해 타미카의 차문을 열어보는 것으로 속어법을 시작했지만 어떤 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후 그녀의 집을 방문하여 그 열쇠들로 집 문을 열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것 역시 막다른 길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열쇠들이 타미카의 것이 아니라면 그녀의 실종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것임에 틀림없다고 추론했습니다. 열쇠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표면에 AC라는 코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열쇠들은 식별을 위해 지역의 모든 열쇠공들에게 보내졌습니다. 다행히도 한 열쇠공이 즉시 그 열쇠를 식별했습니다. 그는 형사들에게 그 열쇠들이 스파턴버그에 있는 프리몬트 스쿨 아파트 단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아파트 단지가 한때 초등학교였으나 공공주택으로 개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 56개의 아파트가 있었고 수사관들은 모든 문의 열쇠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운이 다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열쇠는 침수로 인해 버려진 지하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검사를 위해 범죄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아파트 단지 관리인에게 질문했고 그는 지하 아파트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아파트 관리팀의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세입자가 퇴거한 후에는 각 아파트의 문 손잡이를 교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들이 자신의 열쇠를 사용하여 관리자의 허락 없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그는 어느 아파트의 문 손잡이가 교체되었는지 수사관들에게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사관들에게 이전 세입자들의 명단을 제공할 수는 있었습니다. 범죄연구소의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타미카가 그 아파트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후 이전 세입자들의 명단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타미카의 가족은 명단에 있는 어떤 이름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이름 중 하나가 익숙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말하길 실종될 무렵에 만나기 시작한 크리스라는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미카의 가족에게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타미카의 친구는 수사관들에게 타미카가 테렌스와 헤어진 후 최근에 데이트를 시작한 크리스라는 남자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성은 확실히 모르지만 명단에 크리스토퍼 햄튼이라는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크리스토퍼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3세의 크리스토퍼는 범죄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2000년 5월 은행 강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4년간 복역했습니다. 그는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위반으로 체포된 후 30일형을 복역 중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심리 없이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타미카가 실종될 당시에는 감옥에 없었고 그녀가 실종 신고된 지 한 달 후 프리몬트 스쿨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를 찾아낸 후 수사관들은
2004년 6월 말 크리스토퍼를 심문하기 위해 데려왔습니다. 그는 타미카와 데이트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그녀의 실종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크리스토퍼에게 타미카가 어디에 있을 것 같냐고 묻자 그는 그녀가 바이크 위크에 간다고 언급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어제 같이 갈 사람을 만났을까 궁금하네.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는 갔어. 그 이후에 그녀를 본 적 있나요? 저는 아니요라고 했어요. 그의 지문은 타미카의 차에서 발견된 부분, 지문과 대조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크리스토퍼의 지문이 일치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를 찾으려는 그들의 희망은 예기치 않은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지문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단서가 말라가고 있었고 그를 타미카의 실종과 연결할 물리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감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2004년 7월 중순에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습니다. 타미카가 실종된 지 거의 3개월이 지났을 때 수사관들은 또 다른 유망한 단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건의 예기치 않은 반전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가 조사를 받은 지 며칠 만에 한 여성이 타미카 사건에 대해 수사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건 여성은 자신을 크리스토퍼 햄튼의 전 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크리스토퍼가 타미카 실종 당시 그녀와 데이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역 언론을 통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수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수사관들에게 자신에게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크리스토퍼의 지갑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형기를 복역하는 동안 보관해달라며 그녀에게 지갑을 우편으로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갑 안에서 그녀는 그가 보관하던 자신과 두 아이의 사진 중 하나에서 붉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수사관들이 가지러 온다면 지갑을 넘겨주기로 동의했습니다. 형사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크리스토퍼의 전 부인을 방문했습니다. 지갑을 회수한 후 그들은 사진을 인열 흔적 검사를 위해 보냈습니다. 그 붉은 점은 사람의 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후 타미카의 부모님인 앤서니와 가브리엘라에게 연락하여 혈액 샘플과 대조할 DNA 샘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한 달간의 기다림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진에 묻은 피는 타미카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은 다시 한번 크리스토퍼를 추적하여 신문을 위해 데려왔습니다. 그는 타미카에게 어떤 짓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그 피는 누구의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DNA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무죄를 완강히 주장했습니다. 내 아파트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 생각엔 그게 제 피일 수도 있어요. 아니, 누구의 피일 리가 없어. 다갑서,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한 줄 알아? 넌 모르겠지만 우린 누구의 피인지 다 구별할 수 있다고. 피 말이야, DNA라고 들어본 적 있나? 아니요. 수사관들은 크리스토퍼가 타미카를 해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혈액 증거는 그가 그녀에게 신체적 해를 가할 만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증거가 기껏해 의해야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시신이 없으면 그들이 가진 증거는 법정이나 배심원단 앞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가 타미카를 살해했는지 아니면 그녀가 단순히 부상을 입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망쳤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크리스토퍼가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시신과 부검 없이는 그것이 살인인지 과실치사인지 사고사인지 정당방위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손은 묶여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타미카의 사건은 미해결로 남아 있었지만 단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말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스파턴버그 경찰서 형사들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2004년 5월 당시 크리스토퍼와 사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젊은 여성에 따르면 그녀는 타미카가 실종될 무렵 크리스토퍼의 아파트 225호에 있었고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침실 바닥에는 크고 붉은 갈색 얼룩이 있었고 그의 서랍장은 벽장문에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크리스토퍼에게 자신이 알아차린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의 아파트에서 그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녀를 더 신문했을 때 그들은 그녀가 타미카 실종 당시 겨우 15살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크리스토퍼가 자신이 밀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보복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 정보는 수사팀이 새로운 단서를 바탕으로 225호 아파트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확보하는 동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수사관들은 타미카가 실종된 지 너무 오래되었고 남아있는 물리적 증거가 아파트에 사는 새로운 세입자들에 의해 오염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2005년 7월 타미카가 실종된 지 14개월 만에 수사관들은 크리스토퍼의 이전 아파트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수사관들과 합류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이 제공한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침실에서 누군가 무언가를 치우려고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카펫이 깔린 바닥에는 표백제로 깨끗하게 닦인 커다란 자국이 있었습니다. 법의학 수사관들이 카펫의 윗부분을 잘라내자 그들은 다량의 마른 피를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후 침실 주변에 루미노를 뿌렸고 불을 끄자 벽장 안의 장면이 그들 앞에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수사관들은 거대한 혈흔들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이미 타미카 부모의 DNA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DNA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타미카의 것으로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이 타미카의 비통한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것은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타미카가 벽장에 갇혀 피를 흘리다 죽었을 것이고 그날 밤 크리스토퍼는 미성년자 소녀와 아파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남겨진 혈액 증거의 양으로 보아 수사관들은 타미카가 죽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소식은 제게서 모든 생기를 앗아갔어요. 제 딸이 아파트에 있었고 딸이 죽을 만큼 충분한 양의 피가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녀의 시신을 찾아 가족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평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 8월 12일 금요일, 크리스토퍼는 타미카 휴스턴 살해 혐의로 체포되어 스파턴버그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수사관들이 발견한 증거를 제시하는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자 크리스토퍼는 일어서서 갈 준비가 되었다고 수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미카를 묻은 곳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일어서서 말했죠. 갑시다. 우리가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죠? 감옥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녀가 어디 있는지 보여줄 건가요? 그가 말하더군요. 그녀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죠. 그날 오후 크리스토퍼는 경찰을 도심에서 약 12마일 떨어진 빽빽한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타미카를 얕은 무덤에 묻은 정확한 장소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무덤의 십자가 모양으로 2개의 나뭇가지를 표시해 두었기 때문에 이곳이 그 장소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의학팀이 무덤을 파기 시작했고 여성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두개골은 없었지만 아래 턱뼈는 발견되었습니다. 유해는 범죄연구소로 옮겨졌고 아래 턱뼈의 치아는 타미카의 치과 기록과 비교되었습니다.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고
제 여동생이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은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잃은 슬픔에서 결코 완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신문실로 다시 끌려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타미카를 죽였는지 자백했습니다. 크리스토퍼에 따르면 타미카는 그가 밤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아파트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그는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명백한 불륜에 여전히 화가 나 있던 타미카를 격분시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은 격화되었고 그는 분노에 차서 뜨거운 다리미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침실 바닥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했고 그는 침대 시트로 그녀의 몸을 감싼 후 벽장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문이 우연히 열려 그녀의 시신이 굴러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서랍장을 문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그 후 그는 밤 외출을 나갔다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던 젊은 여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고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친구의 차를 빌려 타미카의 시신을 싣고 돌아다니다가 그녀를 묻을 적당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 후 그는 타미카의 차를 다른 아파트 단지로 몰고 가 차를 버렸습니다. 무심코 그는 자신의 열쇠 세트를 차 안에 떨어뜨렸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있는 동안 크리스토퍼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타미카를 죽인 것은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뉴스를 볼 때마다 깊은 후회를 느꼈고 타미카의 가족이 사람들에게 타미카를 찾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타미카를 묻은 지 몇 달 후 숲으로 돌아가 그녀의 시신을 파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가서 범죄를 자수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겁이 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의 두개골을 제거하여 도시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동기가 경찰의 신원과 그가 타미카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를 밝혀내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스파턴버그 카운티 검사 트레이 가우디는 크리스토퍼 햄튼에 대한 살인 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물리적 증거, 증인 진술, 그리고 실제 녹음된 자백을 제공하여 크리스토퍼에 대한 주정부의 사건을 철통같이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기소 인부 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2006년 4월에 시작될 재판까지 스파턴버그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2006년 3월 마지막 주 배심원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06년 4월 3일 월요일 크리스토퍼의 살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 속에서 크리스토퍼는 판사에게 법정에서 발언할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죄 인정으로 입장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리스토퍼의 변호인단은 판사에게 그의 유죄 인정을 뉘우침의 표시로 고려하여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타미카의 가족은 재판에 참석했고 판사는 선고를 내리기 전에 그녀의 어머니 가브리엘라가 가족을 대표하여 발언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크리스토퍼가 종신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5개월 이상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고 그들의 삶의 빛을 빼앗아 갔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브로드리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교도소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는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교도소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결과 많은 특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타미카의 실종은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비극이었을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미디어 산업 내의 사회적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4년 타미카가 실종 신고되었을 때 그녀의 고향에서는 언론 보도가 광범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타미카의 실종은 레이시 피터슨, 로리 해킹, 제니퍼 윌뱅크스, 네털리 홀러웨이 사건에 가려졌습니다. 제 생각에 몇 년 동안 특히 케이블 방송사들은 이 사건들을 다룰 때 효과적인 공식을 찾아냈어요. 마치 연속극처럼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작은 반전들을 곁들여서요. 그들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참여하고 이 이야기들의 채널을 고정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고 그들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실종된 백인 여성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은 2005년경이었습니다. 이는 언론이 유색인종보다 백인 여성이 관련된 사건을 광범위하게 보도하는 것을 지칭했습니다. 레베카는 불공정한 뉴스 보도를 보고 자신의 접근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유색인종 실종 여성 사건에 대한 관심을 끌려는 그녀의 시도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퇴한 경찰관 대릭과 그의 처제 네털리 윌슨은 타미카와 레베카가 그녀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벌인 치열한 싸움을 목격했습니다. 레베카와 타미카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윌슨 자매는 2006년 블랙 앤 미싱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유색인종 실종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들의 가족에게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필수적인 자원과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재단은 또한 소수민족 공동체의 개인 안전에 대해 교육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들은 300건 이상의 실종자 사건을 종결시켰고 타미카의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다큐 시리즈 블랙 앤 미싱을 제작했습니다. 2022년 타미카의 이야기는 파인딩 타미카라는 팟캐스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타미카의 실종과 그에 따른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타미카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작자들은 타미카 사건이 실종 여성 보도 논의에 미친 영향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실종자 사건과 관련하여 유색인종 여성의 비가시성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타미카의 죽음 이후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잃은 슬픔으로 계속 고통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모 레베카는 가족의 비극을 소수민족 공동체를 돕기 위해 사용했지만 타미카의 아버지 앤서니는 그녀의 죽음에서 결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앤서니의 친구 마이크 파울러에 따르면 그는 방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미소를 가진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앤서니가 타미카가 실종 신고되었을 때 그녀를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앤서니는 이전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2017년 1월 9일 휴스턴 가족에게 또 다른 비극이 닥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앤서니 휴스턴의 집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정확히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 조앤과 함께 살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총을 쏴 머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앤 역시 총에 맞았고 응급 서비스가 도착했을 때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중에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수사는 명백한 살인 후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부와 가까웠던 친구들은 그러한 비극으로 이어진 어떤 가시적인 징후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부는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어떤 문제와 싸우고 있었는지는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타미카의 죽음이 그녀의 가족 내에 미친 영향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모 레베카는 비극을 이용해 인식을 높이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그녀의 아버지 앤서니는 마지막까지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이는 또한 여성들에게 그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의 사건은 많은 토론의 장을 엽니다. 하지만 여기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해 볼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타미카의 사건이 그녀의 이모 레베카가 원하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토퍼 햄튼이 타미카를 죽인 것에 대해 어떤 뉘우침을 느꼈다고 믿으십니까? 실종된 백인 여성 증후군 경향은 현재 미디어 트렌드에서 여전히 우려할 만한 원인입니까?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좋아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가 다루었으면 하는 실제 범죄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 섹션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내세요.